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나는 투자로 30년을 벌었다. 세상 위로 올라가는 7가지 투자 습관. 한정수 지음, 토네이도에서 펴낸 책입니다. 지은이 한정수. 평범하려고 투자를 시작했으나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된 30살 투자자. 어릴 적 미술가가 꿈이었지만 공부가 제일 쉽다는 부모님 말씀에 공부로 전향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신한카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금융권 대기업에 들어가면 호의호식하며 살 줄 알았으나 이내 직장인의 한계를 깨닫고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전교 1등 시절보다 열심히 한 투자 공부에 운까지 따라줘 나이 30에 투자금 30억 원을 달성하고 직장 생활에서 은퇴했다. 지금은 투자 외에 사업과 기부를 병행하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이왕이면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목표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축적의 삶을 살고 있다. 이외에도 유튜브 채널 세상학개론을 운영하면서 인생의 흥미로운 공부거리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프롤로그. 원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봉쇄와 주가 대폭락 이후 전국에 투자 열풍이 불었다. 동학개미운동, 서학개미, 비투 등 투자와 관련된 신조어가 뉴스 일면을 장식했고 자산가치 폭락 이후에는 항상 새로운 부자가 탄생한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비슷한 일이 있었던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SNS 채널이 확산되지 않았었다. 이제는 초등학생도 유튜브나 틱톡에서 투자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얘기를 보고 듣는다. 세태도 한몫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유하다 느끼지 않는다. 계층의 사다리를 오르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지금의 60, 70대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첫 세대가 되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며 느낀 것은 아무리 죽어라 이래도 남들만큼 평범하게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대학 졸업 후 바로 평균 연봉 1억 원이 넘는 금융권 대기업 공채에 합격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으니 서울에 집도 사고 결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직접 계산해보니 매년 3천만 원씩 저축을 해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인 9억 원을 모으려면 30년이 걸렸다. 그것도 30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였다. 적어도 돈의 측면에서는 직장인의 삶이 막다른 길이라는 게 뻔히 보였다. 주변에 얘기해보니 로또를 맞지 않고 부유해지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했다. 사업을 잘하거나, 결혼을 잘하거나, 투자를 잘하거나. 다니던 회사의 경업금지 조항 때문에 사업을 할 수는 없었다. 다짜고짜 회사를 나와 성공할지 말지도 모르는 사업을 시작하는 건 큰 리스크였다. 결혼 역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 그래서 투자로 눈을 돌렸다. 그동안 투자는 조금씩 하고 있었지만 큰 실패도 성공도 맛보지 못하고 잔잔한 수익만 내고 있었다. 경험도 공부도 부족했기 때문에 수익이 날 리가 없었다. 바로 인생을 건 공부를 시작했다. 행정고시도 로스쿨 시험도 아니다 보니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할 게 없었다. 일단 책을 많이 읽었다. 입사 첫 해에 100권이 넘는 책을 읽고 2년 차에도 6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 일반 투자 서적을 포함해 성공한 사업가와 투자자들의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종이 신문도 매일 봤다. 증권면만 본 것이 아니라 정치면, 사회면, 금융면 할 거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해외 투자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좋다는 자료는 다 찾아 읽어봤다. 세상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투자자가 있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투자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생각 과정을 하나하나 따져가 보면서 요즘 세대에 맞게, 내 성향에 맞게 나만의 의사결정 노하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익으로 나타났다. 잘못한 결정과 잘한 결정에 대한 결과가 눈에 보이니까 투자를 하면 할수록 매력이 느껴졌다. 월급이 정속으로 쌓이는 덧셈이라면 투자는 점점 성장의 가속도가 붙는 곱셈이었다. 투자를 몰랐던 지난날이 아까울 정도였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21년 3월 직장 생활 은퇴를 선언하고 3년 3개월을 다녔던 직장에서 퇴사했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는 상징 같은 일이었다. 단지 운이 좋았던 걸로 치부할 수도 있다. 맞다. 투자를 하는 몇 년 동안 나는 항상 운이 좋았다. 하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운을 잡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까? 왜 대폭락 같은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까? 무엇이 의사결정의 차이를 만들까? 나는 이를 투자의 원리부터 이해하는 진짜 투자자와 남들만 따라하는 겉핥기식 투자자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 성공한 투자자들을 따라 똑같은 곳에 투자한다고 갑자기 훌륭한 투자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에 투자했는지도 중요한 게 아니다.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런 의사결정이 나왔는지, 투자자의 사고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본인 스스로도 언제, 무엇에, 얼마나 투자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는 사람과 정확한 의도를 갖고 투자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판단을 한다. 그러한 판단의 결과가 쌓여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처음에 한 발짝 차이가 나중엔 10발짝, 다음엔 100발짝 이상으로 벌어진다. 이를 잘 나타내는 말이 스노우볼링이다. 약간의 차이가 조금씩 쌓여 걷잡을 수 없이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걸 이른다. 눈은 내리자마자 금세 녹아버리기도 하고 조금씩 쌓여 녹지 않고 버티기도 하지만 눈덩이가 되어 비탈길을 구르기 시작하면 점점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로 커진다. 나도 공부를 통해 이 스노우볼링의 힘을 체감했다. 원칙과 노하우가 쌓일수록 내가 발전하는 속도는 무섭게 빨라졌다. 자산 기록을 처음 시작한 2016년 이후 6년의 시간 동안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첫 1억을 만드는 것이었다. 1억에서 10억을 찍는 데는 1년 반이 걸렸고 10억에서 40억을 만드는 데는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세상학 개론 유튜브 채널도 비슷하다. 첫 구독자 1000명을 만드는데 8개월이 걸렸는데 1000명이 1만 명이 되는데 6개월이 걸렸다. 1만 명이 4만 명이 되는 데는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 책은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 투자자의 마인드로 생각하는 법을, 왜 투자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지의 순서로 담았다. 게임도 룰을 알아야 잘할 수 있듯이 투자도 원리와 룰을 제대로 알면 누구나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 스노우볼링을 할 수 있다. 투자는 하나의 게임이고 이 책은 그 공략집이다. 승자들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투자라는 게임을 공략해보자. 게으름의 대가는 내가 살았을 수도 있는 삶이다. 한정수. 스테이지 1.
왜 투자자의 삶을 살까? 1. 투자는 삶의 방식이다. 나에게 투자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 중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당장 무엇에 투자하면 좋을지 하나만 알려달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공부해 볼 만한 것 하나를 소개하겠다. 바로 클레이 스왑이다. 클레이 스왑은 블록체인 토큰 자동화 거래, 프로토콜로, 클레이 스왑을 이용하면 클레이튼 플랫폼에 있는 각종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예치할 수 있다. 클레이튼은 카카오 그룹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 지혜 자회사, 그라운드 X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클레이 스왑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블록체인 활용 분야 중 하나인 탈중앙금융, 즉 디파이의 일종이다. 디파이는 제도권 금융에 대비되는 용어로 블록체인을 통해 탈중앙화된 금융 생태계를 말한다. 나는 클레이 스왑을 통해 매달 1억 원이 넘는 수수료 보상을 받고 있다. 일별로 따지면 매일 300만 원 이상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지갑에 들어오는 셈이다. 나는 클레이 스왑에 KSP 토큰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예치해 두고 있다. 지분 증명을 통해 블록체인 운영에 기여하는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과 유동성 풀 예치에 대한 보상으로 KSP를 실시간으로 지급받는다. 연수익률은 100% 이상이다. 여기까지 글을 읽고 앞서 말한 블록체인과 디파이가 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도 클레이 스왑이라는 것에 당장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 책을 정독하길 권한다. 여러분이 지금 할 뻔한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2020년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투자 광풍이 아직까지 거세다. 투자를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투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뛰어드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투자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편하게 돈 버는 일, 운으로 돈 버는 일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숭고한 노동을 통해 버는 돈만이 떳떳한 돈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투자라는 분야에 거리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투자자라고 여기지 않는다. 서로의 자산과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금기시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남아있다. 건강한 투자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다 보니 단기적인 투기 노름에 빠져드는 길 잃은 투자자들도 많이 생긴다. 나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얘기하고 싶다. 단순히 돈 벌 생각만으로 투자에 접근하는 사람은 도리어 돈에 먹혀버린다. 눈앞의 욕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투자에 대해 왜와 어떻게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무엇만 찾는 건 되게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돈을 잃게 된다. 운 좋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엿본다고 해도 그 이면에 깔린 배경 지식과 경험까지 볼 수는 없다. 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모른 채 무작정 따라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투자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뭔가를 살지 팔지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지만 아무 선택 없이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아무리 처음 선택을 잘해도 그 뒤로 안 좋은 선택이 이어지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무엇에 투자하는지를 알아도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모르면 시장의 불확실성에 이리저리 휘둘리다 결국 돈을 잃어버리기 쉽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다. 축적이라는 목표 아래 인생의 수많은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원칙이자 삶의 방식이다.
하루하루 소모되어 사라지는 삶이 아닌 하루하루 축적되는 삶을 지향하는 자세다. 투자자라는 삶의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투자는 돈의 축적이지만 투자자의 삶을 산다는 건 단순히 돈의 축적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흐름과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자잘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것, 사회 통념을 깨고 기회와 위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 등 즉적의 원리는 돈뿐만 아니라 공부, 커리어, 인간관계 등 인생의 다른 모든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뭘 하든 남들보다 빠르게 본질을 파악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경험과 실력을 축적하며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어제보다 성장한 오늘을 지향하는 삶, 돈의 가치기보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 과거의 경험과 노력이 결과로 축적되는 삶, 모두 투자자라는 삶의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의 투자보다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투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투자 자체보다는 투자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 더 집중하고 수익을 얻는 방법론만 얘기하기보다는 수익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리를 다루려고 노력했다. 나는 내면의 성장이 곧 외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투자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무작정 남들을 따라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먼저 기본 마인드가 갖춰져야 수박 겉핥기 투자를 벗어날 수 있다. 투자로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보다는 그 이면의 생각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에 집중하며 책을 읽어줬으면 한다. 스테이지 2.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1. 공부하되 사랑에 빠지지 말자. 내가 운영하는 세상학개론 유튜브 채널에는 투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댓글이 꽤나 많이 달린다. 축적되는 삶과 성장을 추구하는 채널이다 보니 공부와 관련된 질문을 받는 건 좋은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찾아다니지 않으면 아무도 투자 공부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투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 나 역시 학교나 학원에서 돈 관리나 투자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다. 코로나 경제 위기로 투자 광풍이 불면서 금융 지식에 대한 수요는 커졌는데 이를 정규 교육 체계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로 몰리고 있는 것 같다. 투자에는 마법의 만능 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이 변하면서 정답도 바뀌고 어느 시점에 현명했던 판단이 어떤 시점에는 멍청한 판단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과거에 멍청해 보였던 판단이 나중에 현명한 판단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나 문제집 같은 친절한 공부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 대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투자 실력을 지금보다 늘리려면 대체 뭘 공부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투자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다. 자산을 이리저리 사고 팔거나 5분에 한 번씩 가격 그래프를 지켜보는 건 투자 공부가 아니다. 그런 건 투자 결과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투자는 의사결정의 미학이다. 본질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뭔가를 사고, 팔고, 지고 있는 것까지 끊임없는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면 돈을 번다.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멍청한 의사결정을 하면 돈을 잃는다. 투자는 다음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투자한 자산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정보의 정확성과 중요도를 평가하는 과정. 우선순위와 원칙을 바탕으로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 경험을 농축된 직관으로 만드는 과정. 직관을 원칙에 녹여내는 등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모든 과정. 아무리 지식을 많이 수집하더라도 그 안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낼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 아무리 의사결정 능력이 좋더라도 정보가 부족하면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지식과 투자의 지혜를 골고루 쌓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돈이 될 것 같아 보이는 걸 이리저리 찾아다니다 보면 어딜 봐도 내가 모르는 것 투성이고 본인이 투자한 주식에 대해 공부하면서도 이게 왜 떨어지고 왜 오르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길을 잃고 본인이 마치 바보가 된 것 같은 답답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나도 그런 식으로 투자 공부를 했다면 스스로 바보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투자 공부가 어려운 것은 바보여서가 아니라 공부의 순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왜 공부를 하는지, 왜 이런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갑자기 특정 주식이나 자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 즉, 지엽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공부하면 갈피를 잃기 쉽다. 투자 공부를 할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하라. 투자 공부를 할 때는 탑다운, 즉 거시적인 것부터 시작해 아래로 내려오는 식으로 공부해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확실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좋은 투자 결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아이디어에서부터 나온다.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친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가상세계와 가상자산 업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해보자. 한 분야가 발달한다는 건 곧 전 세계 투자금도 거기로 몰리게 된다는 뜻이다.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거대 IT 기업들은 앞다투어 AR과 VR, 메타버스,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런 방향성만 정하고 나면 나머지는 쉽다. 투자할 주식이나 자산을 고르는 건 결국 그 방향성에 맞추기 위한 수단이다. 천천히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결정해도 된다. 목표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으면 옵션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머리만 아프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투자가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걸 달성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은 분명하게 정해진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투자 수단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로 기후변화와 식량 부족을 둘 수 있다. 환경 문제와 식량 문제에 대한 관심은 해가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대한 세상의 흐름이다.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기업이나 이런 흐름 속에서 중요도가 올라가는 기업들에 점점 돈이 몰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 중에서 내가 투자할 만한 옵션을 찾는 것은 한결 쉽다.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재료로 고기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고 농업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쥐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거시적인 흐름부터 정하고 나면 어느 분야가 관건인지, 어떤 미시적인 분야를 공부해야 할지, 나아가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힌다.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지혜를 빌릴 때도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투자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얕은 공부다. 그게 어떤 필요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인지 생각을 거스러 올라가 봐야 한다. 투자 원칙을 세움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Y를 이해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인 How를 이해하고 그 방법론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강령인 왓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도출해 봐야 진짜 내 것이 된다. 원칙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각각의 투자 원칙들이 어떤 생각 과정에서 생기게 됐는지, 왜 생기게 됐는지, 어떤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왓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원칙의 의도와 180도 달라진 해석을 하게 되기 쉽다. 그래서 공부의 첫걸음은 공부의 이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지, 왜 이 책을 읽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돈에 대해 공부한 이유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다. 시간의 자유를 얻을 정도가 되려면 한두 번 여행으로는 부족했다. 처음에는 1,0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굴렸기 때문에 여기에 운 좋게 10배를 벌어봤자 1억도 못 넘길 것 같았다. 운 좋게 일확천금을 벌어 투자판을 떠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직접 꾸준하게 돈을 굴리는 능력을 배우고 싶었다. 꾸준히 돈을 불리는 능력을 배우기 위해 내가 목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랐는지 알아봤다. 큰 부를 일군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돈을 버는 패턴, 법칙, 원칙을 가지고 있다. 급변하는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찾고 그걸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지만 터득하면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부의 방향성이 정해진 것이다. 내가 하는 투자 공부는 모두 앞서 말한 탑다운 방식의 고민을 통해 나온 공부 방법이다.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은 것은 투자 철학과 원칙을 정교화하여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 철학에 대해 공부할 때는 성공한 투자자들의 원칙과 그 원칙이 생긴 이유를 이해하면서 최대한 많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가장 좋은 수단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다. 나는 2017년부터 1년에 최소 30권의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사 첫 해인 2018년엔 혼자 책 100권 읽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110권 정도의 책을 읽었다. 특히 자서전을 위주로 읽으며 성공한 투자자들, 사업가들의 인생 철학을 공부했다. 투자 관련 서적도 꽤 봤지만 예술, 법, 정치, 사회 등등 분야를 골고루 읽었다. 투자와 관련 없어 보이는 분야의 서적들도 투자 철학을 공부하는데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었다. 스테이지 3.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 1. 주식 투자. 이 세상에 돈을 투자할 곳은 널렸다.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고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다. 채권, 외화, 원자재, 귀금속, 가상자산, 농산물, 미술품의 명품까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모두 투자 대상이다. 그 중에서도 투자의 꽃은 회사의 소유권에 투자하는 주식 투자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투자 수단 중 유일하게 스스로 살아서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이다.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알아서 일하고 알아서 돈을 버는 사람을 소유하고 그가 버는 돈의 일부를 가져가는 개념이다. 살아 움직이는 다른 회사들과 끊임없이 경쟁하지 않으면 가치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의 요소가 적은 다른 투자 시장에 비해 굉장히 다이나믹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는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주식시장에 접근하기가 쉽다. 투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주식시장이기도 하다. 나 역시 가장 먼저 시작한 투자가 주식 투자, 그 중에서도 국내 주식 투자였다. 2014년 여름, 군대를 제대하고 본격적으로 전공 수업을 듣기 시작한 나는 슬슬 투자를 시작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별 생각 없이 여윳돈을 모아 아모레퍼시픽, 한국 화장품 제조 등 우리나라 화장품 주식에 투자했다. 조심자의 행운이었는지 사자마자 당시 15%였던 상한가를 거의 일주일 내내 맞았다. 제대로 된 공부도 없이 순전히 운으로 얻은 수익이었다. 2배 정도의 수익을 본 후 무서워서 바로 팔아버렸지만 이때의 경험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투자에 재미를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그런 행운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회사들에 오랫동안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특히 국내 ERP 시장에서 독점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더존 비즈온을 중심으로 투자했다. 만원대에 처음 접한 더존 비즈온은 2018년 미국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으로 발을 넓히기 전까지 5만원대까지 상승하며 투자 초보에게 꽤 쏠쏠한 재미를 안겨줬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의 조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냐 아니냐는 결국 시장 지배력에 달려있다. 시장 지배력이란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이다. 시장 지배력의 원천은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특별한 브랜드 파워가 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이탈하지 않는 네트워크 효과나 정부의 규제 등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작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다른 경쟁자가 침투할 수 없는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회사는 죽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 어떤 시장에 공고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는 그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시장에 침투해 그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키우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내가 주식을 시작할 당시 더존 비즈온에 꾸준하게 투자한 이유 역시 중소기업 ERP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대기업, 해외 시장까지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급격히 성장하는 시장이라면 시장 지배력이 더욱 중요하다. 성장하는 시장일수록 경쟁이 극히 심해지기 때문에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고 시장 성장의 수혜를 받으려면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독점적인 영향력이 있어야만 한다. 네이버나 구글, 카카오 같은 기업은 검색, 메시지 등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며 시장 확대의 수혜를 그대로 받았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시장으로 세를 넓혀왔다. 네이버와 구글은 검색 광고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안정적인 자금을 바탕으로 네이버의 경우 쇼핑, 콘텐츠, 구글의 경우 동영상, AI 등 다른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다. 네이버가 쇼핑이나 콘텐츠 분야에서도 검색 광고 분야와 같은 공고한 시장 지배력을 얻는다면 성장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시장 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넓혀가는 걸 제일 잘하는 기업은 애플이다. 애플은 컴퓨터 시장 성장의 수혜를 입으며 대기업 반열에 올라선 이후 디자인과 브랜드 파워, 이탈이 어려운 독자적 생태계 구축을 바탕으로 컴퓨터 시장에 이어 MP3 시장, 휴대폰 시장, 시계 시장, 음향기기 시장 등을 차례로 지배해왔다. 시장 지배력은 영원하지 않다. 시장 지배력의 원천이 되는 경쟁력을 경쟁자가 따라하기 쉽다면 그 지배력은 금방 빼앗길 수 있다. 마켓컬리 같은 회사는 2014년 신선식품 새벽 배송을 내세우며 혜성처럼 등장한 이래 엄청나게 성장해 왔지만 그 성장을 눈치챈 다른 유통사들에게 시장 지배력을 조금씩 빼앗기고 있다. 무료 배송과 새벽 배송은 기존 대기업 유통사들이 따라하기 쉬운 차별점이었기 때문이다. 마켓컬리가 신선식품과 새벽 배송 시장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진입장벽을 더 공고히 하거나
다음 시장 지배력을 위해 투자하지 않으면 쓱닷컴과 쿠팡 같은 대기업 유통사나 오아시스와 같은 흑자 새벽 배송 기업에 밀려 도태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를 위해 뉴스를 보는 이유도 시장 지배력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은 그 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달려있는 만큼 그 힘의 변동 유무가 가장 주요한 관전 포인트다. 어떤 회사가 대규모 계약을 수주했다는 뉴스가 올라왔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좋은 뉴스를 호재, 매수 근거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계약은 사실 기존 시장 지배력의 결과일 뿐이다. 시장 지배력이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관심만 갑자기 많아졌다면 이런 뉴스는 반대로 매도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 대규모 계약으로 인해 시장 지배력이 크게 확대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전된 결과였을 뿐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주식 투자는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 주식시장은 가장 정석적인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크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시장이다.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고 시장 변화의 페이스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는 정도다. 종류에 따라 분야와 리스크 수준이 다양해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노릴 수 있는 선택지의 폭도 넓다. 기본적인 투자 원칙들만 잘 지켜도 쉽게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초보부터 경험 많은 투자자까지 모든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다. 사실 투자 수단이 중요한 건 아니다. 투자를 못하는 사람에겐 모든 투자 수단이 다 위험하고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투자 수단으로든 돈을 벌 수 있다. 투자자의 스타일에 따라 잘 맞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보다는 기호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주식시장이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도 있을까? 멘탈이 특히 약한 투자자는 주식 투자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본인이 뭘 투자하는지 잘 알고 멘탈도 괜찮다면 주식 투자는 분명히 편하고 효과적인 투자 수단이다. 문제는 알고 하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투자 멘탈이 잘 갖춰진 투자자도 흔치 않다는 것이다. 투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멘탈을 이성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멘탈이 특히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주식보다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이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래량이 적고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의 단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한다. 거래 과정을 느리게 만들어서 비이성적인 판단에 제동을 걸기 때문이다. 클릭 한 번에 쉽게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다는 주식 투자의 장점은 비이성적인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될 상황에서도 욕심과 공포심에 휘둘려 불필요한 거래를 하다가 장기적인 수익률을 망치게 된다. 보통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을 상회한다고 하지만 초보 투자자의 경우엔 이런 이유 때문에 주식 투자자의 수익률이 부동산 투자자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지 못한 부분에 부동산 투자, 가상자산 투자 등 여러 가지 투자 설명들이 많이 설명되어 있거든요. 구매하셔서 자세히 읽어보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